1억 9천만 원. 그것은 호프집 사장 강대호 씨가 2년 동안 매달 800만 원씩 갈취당한 금액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몸이 덜덜 떨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프집 주방에서 조 팀장이라는 남자가 강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800만 원 준비했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강대호 씨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이번 달은 정말 없어요. 호프집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자 조 팀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보험금으로 갚으면 되잖아.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민간탐정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국의 구시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20년간 성실하게 운영해온 호프집이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처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절실하게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던 선량한 사장님이 악랄한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단순한 대출 사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체계적으로 노린 조직적 범죄의 전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수사한 강대호 씨 사건을 통해 여러분도 절대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2월 말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죠.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40대 여성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뭔가 서류들을 잔뜩 들고 계셨어요. 탐정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만 일단 차부터 한 잔 드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 여성분이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이고요. 남편이 이상해요. 뭔가 큰 빚을 진 것 같은데 도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강대호 씨는 20년 전부터 호프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대원의 포차.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 저희 가게 모습이에요. 사진 속 호프집은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 앉아있고 강대호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안주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월 매출이 4,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순수익도 1,200만 원은 됐죠. 수진 씨의 얼굴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20년간 새벽까지 일해서 이룬 거예요. 딸 대학 등록금도 넉넉하게 낼 수 있었고 저희도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길어봐야 두어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수진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굿이 영업 제한이 내려지면서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강대호 씨의 호프집은 굿이 이후 영업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수가 없으니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죠. 코로나 전에는 월 매출 4,500만 원이었는데 굿이 제한 후에는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마저도 포장 주문이 대부분이었고요. 임대료만 월 400만 원인데 인건비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그럼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 3명 다 보내드렸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20년간 모아놓은 예금도 점점 바닥이 나고 권리금 8천만 원으로 만든 가게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죠. 남편이 매일 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주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3달 안에 문 닫아야 돼.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강대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방법을 다 알아봤죠. 남편이 매일 인터넷 검색하고 관공서에 전화하고 정말 열심히 알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당장 급한 저희 상황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 씨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휴대폰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네네.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은행 관련 일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수진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이상한 명함을 봤어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특별지원센터라고 써있고 조 팀장이라는 사람 명함이었어요.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부 로고도 있고 주소도 적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부 기관이면 팀장이 아니라 과장이나 담당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때 남편 반응이 어땠나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얼른 명함을 뺏어가면서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상담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8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달 800만 원씩이요. 저는 그때 남편이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8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인데 그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남편한테 따져봤어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간 거냐고. 그때 강대우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남편이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강대우 씨가 흥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게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의심부터 해? 하지만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수진 씨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남편 나이 또래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도박으로 한탕 해보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은밀히 남편을 미행해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 사장들이랑 만난다고. 하지만 수진 씨가 따라가 본 곳은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건물 지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건물 간판도 이상했어요. 코로나 특별지원센터라고 써있는데 왠지 어색했거든요. 수진 씨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도박을 하고 있다고.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게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날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결국 탐정 사무소를 찾게 된 이유였습니다. 제발 남편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도박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도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수진 씨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분명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분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평소 생활 패턴도요. 그렇게 저희는 강대호 씨의 불가사의한 행동들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46세, 대원의 포차 운영. 20년간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는 모범 자영업자. 술, 담배 안 하고 도박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라고 부인이 증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매달 800만 원씩 잃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먼저 강대호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가게에 나가서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평소 패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녁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7시 강대호 씨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웠어요. 어깨도 처져 있고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가 향한 곳은 지하철역 근처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코로나 특별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부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으슥한 곳에 있었고 간판도 임시로 걸어놓은 것 같았어요. 강대호 씨는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지만 지하는 보안이 철저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대호 씨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그냥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대호 씨는 그 후 편의점에 들러서 소주 한 병을 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건물을 정식으로 조사해봤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 사무실은 한 달 전에 임대 계약을 맺은 곳이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해줬습니다. 임대인이 조모 씨라는 분인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 상담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 기관이라면 관공서 건물에 있어야 하는데 민간 건물에 있었고요. 둘째, 상담 시간이 저녁에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셋째, 방문자들이 모두 4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다는 점도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해봤습니다. 구청 자영업자 지원과에 전화를 걸어서 코로나 특별지원센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는 없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강대우 씨가 다니는 곳은 정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진 씨에게 부탁해서 강대우 씨의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달 8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처음 돈이 빠져나간 날짜를 보니 2년 전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어요. 정확히는 9시 영업 제한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의 도움으로 강대우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진 씨가 가족으로서 동의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니 한 번호로 자주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번호의 주인은 조모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특별지원센터 사무실을 임대한 그 사람이었죠. 통화 시간도 주로 저녁 시간대였고 통화 직후에는 반드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제 조 팀장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진짜 이름은 조민석 45세. 과거 이력을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단계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 사기범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저는 동료 조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 실장이라는 베테랑 조사원이 위장 신분으로 코로나 특별지원센터에 접근해보기로 한 것이죠. 고 실장이 자영업자로 위장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탐정님,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고 실장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조 팀장이라는 놈이 정부 공무원인 척하면서 접근해요.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있다고 꼬드기고요. 그러면서 서류비, 심사비, 보증금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돈을 냈으니까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돈을 갖다 바치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협박을 가하더라고요. 고 실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정부에 신고하겠다, 사기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오히려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심리를 악용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특별지원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강대우 씨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었는데 많이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간 후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지하 사무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이 덜덜 떨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 팀장이라는 남자가 강대우 씨 앞에 앉아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도 800만 원 준비했지? 강대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조 팀장이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다음 달에도 똑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손님도 있으니까 잘 설명해줘. 강대우 씨가 그 중년 여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강대우 씨의 표정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가 중년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강대우 씨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조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정부에서 보장하는 거니까. 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속여서 서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한 번 돈을 낸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우 씨 같은 기존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구조였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보니 강대우 씨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악랄한 사기 조직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수법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런 사기 수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 실장과 함께 조 팀장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 실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탐정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조 팀장이 운영하는 게 코로나 지원금 사기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가요? 불법 대출업체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고 실장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조 팀장은 이중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속여서 서류비를 받아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출업체를 소개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이제 강대우 씨에게 직접 접촉해서 진실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어느 날 저녁 강대우 씨가 호프집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강대우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민간 탐정을 하고 있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인분께서 의뢰를 해서 그 순간 강대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내가 알고 있나요?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강대우 씨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강대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해가고 있었어요. 매일 적자만 계속 나고 그러던 중에 조 팀장이라는 사람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정부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비로 100만 원만 내면 3천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푸게 건물주가 임대료 밀린다고 나가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강대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와서 심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악순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강대우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계속 냈어요. 그러면서 조 팀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에서 빌려주겠다고요. 금리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지원금 받으면 갚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대우 씨는 그때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은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리가 처음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월 20%였거든요. 강대우 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00만 원 빌렸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어요. 그것도 원금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요. 이는 전형적인 불법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몇 달 후에 이자를 못 내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협박이 시작되더라고요. 조 팀장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 서류비들 다 사기로 신고하겠다. 강대우 씨가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사기범이 되는 건가 싶어서. 조 팀장은 강대우 씨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이미 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달 800만 원씩 갖다 바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강대우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예금을 털었고 나중에는 친척들한테 빌렸어요. 그럼 부인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대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것도 가게 살리려다가?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 팀장이 협박했어요. 가족들에게 말하면 아내와 딸까지 사기 공범으로 신고하겠다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고립 전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 실장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탐정님, 대박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코로나 특별지원센터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가짜 피해자들이에요. 고 실장이 며칠간 지켜본 결과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조 팀장과 한패였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진짜 피해자들 사이에 가짜 피해자들을 섞어놓고 그들이 먼저 지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조 팀장의 수법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저번에 강대호 씨와 함께 온 그 중년 여성도 추적해봤는데 가짜였어요. 고 실장이 증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여성이 조 팀장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한패였던 거죠. 진짜 피해자들 앞에서 가짜 피해자들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원금 3천만 원 받았어요. 진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진짜 피해자들은 더욱 믿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짜 피해자들이 먼저 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경쟁 심리도 부추기는 거죠.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 팀장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어요. 고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가짜 지원센터가 10여 개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조 팀장 같은 실무자들이 있고 그 위에 총책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해 규모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 달에 피해자가 수십 명씩 생기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 규모더라고요. 이들은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피해자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피해자들을 분류해놨더라고요. 고 실장이 입수한 내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A급은 돈 많은 자영업자들, B급은 일반 자영업자들, C급은 개인 사업자들이었어요. 강대호 씨는 B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각 등급별로 갈취 금액도 달랐어요. A급은 월 1,500만 원, B급은 월 800만 원, C급은 월 3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갈취가 아니었어요. 고 실장이 내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조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강대호는 한계까지 왔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가 뭔가요? 보험금이죠. 사고로 만들어서 보험금 타내는 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다 뽑아낸 후에는 죽여서 보험금까지 가로챌 계획이었던 겁니다. 더 조사해본 결과 이들의 살인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해요. 고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대출받을 때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속여서 가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을 완전히 절망 상태로 만든 후에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자영업자 한 분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유족들은 의문사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강대호 씨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대호 씨도 이미 고액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팀장이 최근에 강대호 씨에게 한 말들을 종합해보니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차라리 편하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강대호 씨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즉시 수진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수진 씨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무슨 일 당한 건가요?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남편분께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 팀장의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물론 불법 침입은 아니고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강대호 씨 외에도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의 보험 가입 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대호 씨 이름 옆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시의 의미는 곧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서류에서 빨간 표시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었거든요. 빨간 표시는 최종 단계 대상자, 즉 제거 대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대호 씨의 일정표를 보니 이번 주 금요일에 조 팀장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근처의 외진 곳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왜 갑자기 외진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대호 씨를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고 실장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고 실장도 15년 탐정 일을 해봤지만 이런 조직적 범죄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워낙 치밀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았고요. 일단 강대호 씨 안전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소탕하자. 고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씨를 만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생명이 위험하다니. 수진 씨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2년 동안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남편분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남편.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드디어 강대호 씨와 수진 씨가 진실을 놓고 마주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로 함께했어요. 강대호 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지원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강대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 이제 조 팀장을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대호 씨에게 부탁했어요. 금요일 약속 장소에 나가되 저희가 미리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강대호 씨는 겁을 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도 함께 대기할 거고 모든 것을 녹음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한 결과 즉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한강공원 지정된 장소에 강대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고 실장 그리고 경찰 두 분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대우 씨는 가슴에 소형 녹음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조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남자 2명이 함께 왔습니다. 조 팀장이 강대우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무슨 정리요? 강대우 씨가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너 같은 놈은 살아있어도 빚만 늘어날 뿐이야. 조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차라리 사고로 죽는 게 가족들한테도 좋을 거야. 보험금도 나오고. 그 순간 저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살인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조 팀장이 손짓하자 덩치 큰 남자들이 강대우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조 팀장이 깜짝 놀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알고. 조 팀장이 강대우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로 조 팀장과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전국 조직망도 일망타진되었고요.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강대우 씨는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그 과정에서 조 팀장이 했던 모든 협박과 살인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조 팀장은 결국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들도 각각 중형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조직이 갈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거든요. 강대우 씨도 2년 동안 빼앗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억 9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회수했어요.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확보된 셈이었죠. 사건이 해결된 후 강대우 씨는 호프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했어요. 수진 씨도 홀서빙을 도왔고 대학생 딸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안부차 들렀을 때 강대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탐정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가족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강대우 씨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강대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족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대우 씨가 처음부터 가족들과 상의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둘째,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가 정부를 사칭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셋째, 서류비나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에는 그런 비용이 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몇 가지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공서를 통해 신청하세요. 둘째, 전화로 먼저 접근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셋째, 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넷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경찰이나 탐정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강대호 씨가 2년 동안 혼자서 고통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더라고요. 지금 강대호 씨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돈은 조금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훨씬 커졌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가는 요즘 대운의 포차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호 씨는 이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낸 가족의 끈끈함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강대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힌 악질 범죄였어요. 하지만 가족의 힘과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사연탐정에게 연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사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믿었던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처가 알고 보니 전 재산을 날리는 함정이었다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대호 씨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기도 해요. 악은 반드시 응징받고 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내일 또 만나요. 탐정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